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말특근입니다. 저는 뉴스공장의 법무수석, 범법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렬입니다. 이번 한 주 본방에서도 계속 뵈었고요. 주말특근에서도 뵙습니다. 특근에서도 또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는지요? 정말 추웠죠? 그래도 우리는 이 추위를 이겨내면서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추위가 더할수록 따뜻한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도사리고 있는 적폐 세력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인의 축제를 망치려고 드는 적폐 정치인과 언론 세력들, 인권의 최후보리인 법원을 국정농단 세력에게 갖다 바친 사법부 적폐 세력들, 이들이 준동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강추위를 이겨내듯이 말이죠. 그렇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 한 주를 정리해야 하는 주말. 지난 한 주 적폐 세력 소탕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뉴스공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1월 27일 토요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번 주 주말특근 첫 번째 순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 저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막상 소개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 지난 1월 23일 화요일 2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법원의 추가조사위,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위죠.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사무장, 과거에는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본인의 이름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예.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 아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만 부부 부장판사였습니다. 한 분은 사무장이고 이제는 한 분은 여전히 부장판사님이시죠? 예. 예. 혹시 그 부인의 이름도 등장했습니까? 네. 네, 부부가 다 등장했습니다. 저희 애들 엄마의 경우에는 칭찬하는 쪽으로 써 있어가지고. 칭찬하는 쪽으로. 어쨌든 성향은 파악되어 있었다. 여기 이제 언론에서 예. 초반에 리스트는 없었다라는 식의 보도도 있었고, 어떤 언론에서는 리스트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좀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한 분석, 혹은 조사위도 리스트가 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애매모호한, 마치 리스트가 없었던 것 마냥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리스트라는 게 그야말로 엑셀 파일로 표로 1번부터 100번 쭉. 그렇죠. 순번 매겨가지고 네. 그거만 리스트냐? 그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런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리스트의 목적에 해당하는, 네. 감시하겠다, 사찰하겠다, 불이익 주겠다, 그래서 특이한 사람 찍어내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또 그런 작업이 있었느냐가 그게 블랙리스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엑셀 파일이 아니냐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몰지각한 업체란다. 매체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매체에서 리스트 얘기하고 있는데 리스트 유사한 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엑셀 파일도 있긴 있었습니까? 예. 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고 하는 문건에서 이게 뭐냐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법원행정처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소위 왕당파만 들어가면 이 위원회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당파 말고 저쪽 편 입장에서 볼 때 이쪽 편.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진보적이라거나 네. 대법원의 비판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수 집어 넣어야 된다. 몇 명은 넣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야. 그렇죠. 공격을 안 받는다. 예. 그러면 그런 성향의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향의 사람들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64명이 있습니다. 이 표가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 보이는 라디오도 나가죠. 네. 엑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있어요, 리스트. 1번부터 쭉 있고요. 예. 이름. 이거 1번 김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전품 누군지는 아는데 말씀 못 드리겠고요. 현재 직책 서울고등 고법부장, 연수원 기수, 생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나오는데 다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우리법, 노동법, 젠더법, 인권법.
그다음 옆에 특성, 뭐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뭐 우리법 연구의 회장 역임, 뭐 여성 친화적 가치관. 이거 다 사찰에 써놓은 거. 이것도 최소한 리스트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게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번호 매겨서 네. 판사 전원에 그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게 없으면 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성향 파악하는 게 결국은 그 리스트인데 실제 64명의 리스트는 있고 예, 있고요. 그 외에도 성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정황, 성향을 파악한 정황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건들은 너무 많이 발견돼서. 그 리스트, 블랙리스트 있는 겁니다. 예, 있냐 없냐 따질 문제도 아니고 있냐 물으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블랙리스트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 그것도 그건 있을 뭐, 것이다. 예,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기회 있습니다. 지금 왔어요. 예. 이게 제가 예, 오케이. 예. 지금 이번에 이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 대상이 됐던 문건들이 예. 발견된 문건들이 2015년, 2016년 판이잖아요. 예. 그럼 그 이전 건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리스트는 진작부터 있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두 가지 지금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뭐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판결을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한테 익숙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행정직 자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정말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타이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자료들 다 하나도 안 버리고 축적돼서 봤거든요. 아하. 그래야지 옛날에 또 뭐라고 판사들이다 보니까 그 꼼꼼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옛날에 문서에. 뭐라고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거를 뭐 베끼든 뭐 벤치마킹을 하든 해가지고 쓰니까 아, 그렇죠. 옛날 형식 것다 자체도 있어요. 모르니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삭제를 했겠죠. 증거인멸 한다고. 300개는 삭제했다는 나왔어 이미.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조사 대상이 되었던 PC가 예. 보통 이제 판사들이 쓰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주기로 바꿔주거든요. 교체를 합니다. 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 하지만 파일은 옮긴다는 거죠. 그렇죠. 파일은 옮기죠. 예. 그리고 그 쓰던 PC는 이제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가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제 지워진 파일들이 있겠죠. 아, 그걸 조사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못 봐요. 왜냐면 법원에 이번에 지금 추가조사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압수수색해야 되거든요. 이건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의 한계가 법원 행정처에서 근데 못 줘. 그러면 조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는데 그게 안 되나 싶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기 때문에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임의 수사라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동의가 없으면 어떤 이제 긴급 피단이라든가 어려운 이론을 들이밀면서 이제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서로들 판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서로들 판사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동의 받았어 뭐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어떤 조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승태나 내지는 법원 행정처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저번에 들고 나온 거죠. 뭐 절차 위반이다, 사생활 침해한다 이딴 논리를 들고 나온 거죠. 이런 게 나올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알죠 그 사람들은. 지금 조사했던 방식은 키워드로 네. 일부 그러니까 제출되지 않은 것은 아예 조사도 못했고 네. 일부 게다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거 열어보지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루빨리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 또 어차피 양승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고발당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추가해가지고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완전히 법원을 들어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군요. 예. 자기들은 입으로는 사법권 독립 얘기하면서 뒤로는 법원을 그것도 청와대 일개 수석비서관한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예. 이런 작태를 벌였으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2심에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다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예. 실형 3년이 나오니까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보내달라. 네. 그래서 실제 전원 합의체로 보내줬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전원 합의체로 보내달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일단 법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원 중에 최고 최강이죠. 아, 여기서 결정되면 뒤집기 어렵다? 예, 이것을 뒤집으려면 원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종전의 판례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 판례를 뒤집는 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고 아하. 이 판례는 향후 10년간은 최소한 효력이 있다고 봐야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부에서 대법관 3명, 4명이 하는 재판도 하급심에서는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이 법원조직법상의 규정이긴 한데 그건 이제 당해 재판부만 그 재판을 하는 그 재판부만 이 구속을 할 뿐이고 다른 판사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크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민수석이 들었던 것은 이 전원합의체에서 그 2심을 뒤집어서 네. 다시는 뒤집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시 파기환송돼서 어차피 뒤집자는 거였으니까 무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돼서 어느 재판부에 가던 간에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보낸 것이니 유죄 판결을 하지 마라. 하급심의 부장판사들이나 판사들은 이거 못 짚는 거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지 왜 이러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건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병우 수석은 전원합의체 근데 전원합의체 단순히 보내라는 것만 가지고는 본인의 뜻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원합의체 보낸 다음에 지금 20을 뒤집을 계획을 해야 네. 그래야 전원합의체 일단 보내달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뜻과 반대로 결론 나오면 자기 완전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보내달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말을 했을 때는 저번 합의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안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게 1심 판결에서 나왔었잖아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방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 때는 다 교감을 하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항소심이 특정 2심에. 재판부에 가버리게 2심 재판부는 전혀 말을 안 듣는 2심 재판부 당시 그 부장판사님 누굽니까? 이름 좀 알려드려야 아시잖아요. 공장장님 재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문현님하고 저 누구야 주진우 기자님 재판하신 분 아니에요? 저희가 무죄를 그렇게 받았군요. 아이고, 다행히, 운도 좋지, 저희가. 여담입니다만, 공장님 참, 이 재판에 있어서 대진운이 좋다. 대진운이 좋다. 네. 최근까지는. 그래서 제가, 무패의 피고인이었는데, 피의자였는데, 자. 예.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네. 전원합의체에 보낸 다음에, 네. 제가 이 성함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김상환 부장판사님. 그분이 기사도 났었죠. 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할 때 네. 형이 국정원 근무하는데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형하고도 연락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아주 굳건한 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드리고요. 자, 거점법관 이거에 충격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이거 5 담당제다 5 담당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파이죠, 스파이. 빨대. 예, 빨대. 아니 실제 그리고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게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가 있는데 네. 이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저 양반이 약간 좀 보수적 성향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한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렇게 탄탄한 데다, 스펙트럼이 넓고 네. 좋은 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양반은 가가지고 회장이 돼서 그 연구회 내 온갖 고급 정보들을 다 빼내가지고 법원경찰에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대책 수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 국가의 네. 차관급 법관이, 고위법관이 빨대가 돼가지고 활동을 한 거죠. 야, 충격적이야. 기가 막히죠. 예.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신 겁니다. 이거 이제 이런 거 해설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이런 해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할 거 되게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내일 또 나오세요.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네. 순서가 많아가지고 아쉽네요. 내일 또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정열 전 판사님이라고 오늘은 소개할게요. 네. 전 판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 당시에 보수 언론 등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청와대 요청을 받고 실제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버젓이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조사만 2달, 판사 PC까지 뒤졌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한 보수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같은 보도는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전현 대법원장 고발당하고 판사들 반목, 상처뿐인 재조사. 재조사가 상처만 남겼다? 과연 그럴까요? 2차 조사의 문제는 제출을 거부한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강제 조사 없이 졸속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진상이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온갖 술수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만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들의 강렬한 염원을 막을 순 없을 겁니다. 뉴스공장 주말 특근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특근 2번째 순서 자타공인 뉴스공장 최고의 인기 코너죠. 정의당 노회찬 대표의 노르가즘 준비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수요일 3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2분을 썼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요사는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법조계 출신으로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의원직도 상실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 아시죠 이게? 읽어보셨죠 이거? 예, 뭐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 이게 법원 행정처에 있는 분들이 주요 보직자들은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현역 판사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그 판사들을 갖다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너 우리 편 얘 아니야. 얘는 세모 이렇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법원 내부 그 망에 그 여성 판사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판사라 하더라도 남성들은 못 들어가도록 폐쇄 공간인데요. 이런데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메일도 훑어보고 못 들어가겠지 하는 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누군지 알아내요. 그렇습니다. 다 알아내고 그리고 행정처라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을 다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버를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이미 그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주요 이제 법적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판사들 후보군들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리스트라고 보는데. 당연히 리스트죠, 사실. 여기 보면은, 보수 판사, 보수 성향 판사,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온건, 중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강경.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컬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수는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보수가 빨간색입니까? 새누리가 빨간색이지. 그러니까요. 보수 빨간색이고, 그리고 강경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블랙입니다. 까만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기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도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추가조사위원회는 문서만 파악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파악된 문서 중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이것들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건 조사 안 하고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어떤 임종원 개인용 PC라거나 이런 까지 다 더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마지막 조사 기회가 한 번 남아 있고 이 기회마저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 대법원장이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마저 살리지 못한다면은 외부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냥 안개부에서 쪽지 나오는 대로 판결하고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대로 판결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걸 용인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하는 꼴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나왔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너무 저는 유치했어요 사실은. 이게 경악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한반에서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옆반에 그 담임한테 얘기해. 뭐 이런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그럼 문장 되게 웃깁니다. 무슨 누구누구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뭐 이런. 그 다음에 아까
그 빨간색, 까만색, 뭐 지금 초록, 푸른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리스트 있죠. 그게 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무 우리 편으로만 하면은 국제임금법 밖에서 이제 꼬투리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적당히 섞어라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머리 좀 써보자.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고 있었죠. 아, 문장들도 너무 웃겨요. 예.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사들 스스로 내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분석해놔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뭐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침묵한다. 예,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치욕적이죠.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개별 판사에 대해서 이 사찰이지 뭡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문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나머지는 아예 내놓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이거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거 나오면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강제로 한다는 건 그러면 외부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나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면은 아마도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뭐 고소고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 예. 예. 특히나 원세훈 재판과 네.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난 거고 다들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엎어져서 맞습니다.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판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다가 무죄 판결 낸 게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 환송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대법원 말 안 듣고 네. 웬만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말 듣게 돼 있죠. 네. 근데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건 말도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유죄로 해가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종 유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대법원 13대 빵으로 그 무죄라고 판결 내렸던 그 13명이 진짜 엉터리 판결했다는 게 자기들 내부 판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문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 안 합니까, 이거를. 요청이 있고 요청한 대로 저번 합의체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판결이었거든요. 13대 0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래서 이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원세훈 재판만이 아닐 거라고 사실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판마다 청와대의 의견이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저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못지않게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IOC 항의 서한을 보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북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다라고 보수 신문과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그 올림픽을 공격하는 보수. 특히 나경원 그 의원은 패럴림픽 우리나라 네. 그 국제 패럴림픽의 집행위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그 조직위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그 조직위원은 뭐 거의 29명, 30명 되는 이제 거대한 규모입니다만은 이런 분이 그것도 IOC에다가 그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니, 국무위원이 이 정부의 시책 중에 문제 있습니다 하고 유엔에다가 항의사안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조직위원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 조직위원회 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자기가 조직위원을 사퇴해야죠. 그때 성명 한 장 발표하는 정도여야지 이걸 IOC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단일팀은 이 단일팀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요. 네. 이 법에 보면은 제3조 84조에 보면은 이 단일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근데 이 법을 누가 처음에 제안했느냐? 권성동 의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개의 법안을 냈는데 둘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맞습니다. 2011년에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예.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평양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나경원 의원 정도의 지위라면은 자기가 여자 하키 선수들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정말 그 수년 동안 땀 흘려 노력했을 텐데 출전 기회나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서 너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더 크게 보자. 이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냐. 지금 전쟁 중에 벌어지는 휴전과 같은 올림픽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선수들 엄마 아버지 그 국민들을 좀 더 평화에 1mm라도 접근하는 계기가 되면 그게 더 큰 의미 있잖아요. 자기가 좀 달래고 맞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정신은 어떤지 몰라도 올림픽 정신이 없어요. 네. 이분이 그 집행 IOC 위원인데도 올림픽 정신이 없는 결여된 현저하게 결연된 그리고 평양 올림픽이 뭡니까? 아니 뭐 평양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 식이면은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됐다. 그러면 음식이 완전히 그럼 평양 냉면도 문제 삼아야지.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함흥이냐. 서울냉면, 수원냉면은 왜 없느냐. 대한요식협회에다가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식당마다 가면서. 두려워하는 건 평화예요. 네. 남북 간에 늘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장돼 있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야 자기들이 그나마 살 틈이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평화로와 대화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핵무기 달라고 구걸하러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평화 시절에 오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번성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네, 서식지가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을 막 키우고 있는데 게다가 이 법안들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인공기 옆에서 한반도기 흔들면서 엄청나게 응원도 했었어요. 예. 지금 반대하는 분들 사진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 옆에서. 그때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야, 북한은 핑계인 것이고 자기들이 궁색하게 되는 자신들의 그 처지, 그 불우한 처지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불우한 처지. 자, 그렇습니다. 예. 평양 올림픽이라는 비난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북한에서 이거 서울 올림픽에 왜 들러리 쓰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얘기가 되는데, 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국민당은 이제 완전한 파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걸 완전한 파탄에 이른 서로 성명전 하는 걸 보면, 예. 남북보다 더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러서 대화는 끝인 것 같고 서로 징계하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냥 안타깝죠.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하다가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합의하에 갈라서거나 이제 그러질 왜 못하느냐.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유승민 대표의 얘기가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늘 그렇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남북 문제에서는 좀 의견이. 예, 좀 다릅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물론 늘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선을 그을 때는 좀 이성적으로 그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못 먹는 감 찔려나 보자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내주면 니네가 더 커지잖아 이런 거잖아요. 정치란 건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뜻이 다르지만은 너 못 보내줘 왜? 니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좀 망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예, 네. 그런 심보로다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죠. 예, 이 통합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유승민 대표가 최대 승자고, 예, 득실을 따지자면 안철수 대표가 많이 잃었어요, 사실은. 민심도 많이 잃었고, 과정 중에, 일 처리 과정 중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그렇게 원한 건데, 정작 본인은 그 혜택을, 입기는 커녕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스스로 입은 거죠. 자초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결론,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요 정계 개편 가운데, 정의당이 혹시 어느 쪽과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가 이럴 계제는 없을까요? 예, 뭐 정의당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렇게 경직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관계를 맺을 거고요. 뜻이 같은 부분들하고는 연대도 하고 정책 추진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동교섭단체 같은 것은 그걸 통해서 국고지원금 좀 더 많이 받고 국회 내에서 무슨 이렇게 기회나 이런 권력을 배분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 말고는 우리 국민들 앞에 같이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거 있죠. 비자를 얻거나 뭐 국적을 얻거나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위장 결혼이잖아요. 네. 국민 앞에 위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길래 저쪽에서 뭐 많아봐야 15석이나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정의당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또 그런 셈법을 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자 자기 세력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정의당 내부에서도 있긴 있습니까, 혹시? 외부에서 이제 관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의당 내에서는 뭐,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바깥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토의해보자. 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뭐 파리바게트가 어떻고, 최저임금이 어떻고, 민생 문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예. 예. 근데 이게 좀 저희들이 바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다. 역시 노르가즘의 노회찬 대표 나오신 말씀입니다. 평화올림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반평화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노회찬 대표의 노르가즘 시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노회찬 대표도 이번에 밝혀낸 문건이 이미 일종의 리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랙리스트 맞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하게 유착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노회찬 대표님 말씀 1000% 동의합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했습니다. 법원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법원 스스로 셀프 개혁만으로 현재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힘들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 특근 마지막 순서 오래간만에 정태인 소장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독감으로 2주 연속 방송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3주 만에 재개된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의 경제는 코너. 지난 1월 23일 화요일 4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독감으로 못 나오셨던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이 연속 2주 못 나오셨죠? 네. 예, 3주째 나오셨는데 소장님 어디 갔냐는 문자가 안 왔어요. 네네. 그런데, 예. 위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1월 3일 날 어머니 모시고 어딜 가느라고 하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그 얘기 가득 채워주세요. 5글자를 얘기했는데, 예. 그 주유하시던 분이 혹시 라디오 출연하시냐고. 목소리. 예, 목소리만 듣고.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유하다 말고 나와서 사진 찍었어요, 그분하고. 근데 그분 얘기가, 예. 그분이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같은데, 최저임금 같은 걸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자.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 이슈가 정해졌군요. 아, 그런가요? 이번 주 주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보수 매체들이 사실은 공격을 뭐 거의 한 2주, 3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막 자영업자들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한 얘기를 좀 다뤄보겠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자 야 3당도 일제히 공격을 했죠. 그래서 우선 요 얘기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 모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마이TV에서 제작한 요 공약이 어떻게 발표되었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저는 반드시 임기 내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자, 내용이 급하게 나가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이 문재인 불통의 현주소라고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나간 거고. 자, 다음 홍길표 대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기호 2번 홍준표.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약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경제가 죽고 일자리도 없어진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책 전환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임기 내라고 2022년까지죠. 그렇게 되면. 유승민 대표는 2020년까지 10,000원. 근데 이제 지금처럼 급격히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20년까지 10,000원 올리려면 매년 한 15% 정도 올라가야 돼요. 네. 네. 급격히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당시에 5명의 후보가 3년이냐 5년이냐의 차이가 있었지 다 10,000원까지 올린다는 약속을 했죠.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거짓말이었던가,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되는데 표 얻으려고 했던가, 아니면은 그땐 맞았는데 지금 1년 사이에 경제가 나빠져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거짓말한 거니까. 그럼 1년 만에 경제가 나빠졌냐?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운 좋은 정부는 못 봤다 그랬는데 정부 발표 또 하느니 3%로 수정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을. 근데 요새 지난 시간에 지금 그 정부가 지금 잡은 목표치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한다고 하셨잖아요? 통계치로 보면 사실 3%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나 그러는데 요새 그 세계경제를 보면 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 전망보다도? 네, IMF 전망이 3.6%인데 요새 보면 한 5% 넘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7% 넘어갔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나쁠 때 내수를 늘리느라고 특히 임금을 올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늘어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때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문제 없을 거고 저는 사실 고마워요. 유승민 대표나 이제 홍준표 대표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야, 이렇게 사람들이 서민을 걱정하고 자영업을 걱정했었나?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 1년 지나면은 이분들 얘기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될 겁니다. 지금 해법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듯이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예, 물론 아르바이트 하는 쪽에서는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신에 단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시급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분이 이 임금 올라간 거를 흡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실제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네. 그리고 전체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전체 수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분하고 수요 증가분 때문에 현재는 이 충격이 다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고용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였고 그다음에 그게 전 세계적인 사례다. 여태까지 수천 개의 사례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랐을 때 그러면 각국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국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연구해 보면 90% 이상이 고용에 영향이 없다예요. 고용 영향이 사실은 없다. 그 생산성 흡수를 하거든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흡수를 하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구나 경제가 좋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금 일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혹시나 그렇게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흡수하지 못하면 진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부 이제 지원을 해줘서 그 충격을 흡수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 이반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소장님처럼 전 세계 사례를 그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는 어떤 집은 조금 더 힘들고 어떤 집은 덜 힘들 수 있지만 업소가 경제 전체로 보자면 결국은 이 정도 다 흡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의 비합리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밤새 영업.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밤새 영업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예를 들어서 가게를 했는데 어떤 가게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바뀌게 되어 있다. 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사던 거 못하게 되겠죠. 네. 그거는 3시간 문 닫는다든가 24시간. 네, 근데 그게 정확하면 3시간 전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유럽에 가면 6시 되면 다 닫잖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 살다가 그게 불편한데. 한국에 살다가 거기 가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아 이렇게. 네, 되죠.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남들한테도 이익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인지. 이 말씀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임금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예. 그게 이제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당장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효율을 더 높이고 혹은 삶의 방향도 좀 바꾸게 되고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러니까 1인당 GDP 3만 달러의 삶이라는 거는 예. 집처럼 살면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공 안 되는 거거든요. 밤에 막 주문해도 막 오고 이거는 사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최저임금의 효과는 그 충격파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다 같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고 남을 생각하는 삶에 우리 맞게. 익숙해졌으니까요. 근데 예, 어떡합니까? 너무 익숙해졌죠. 예. 아무 때나 배달하고 24시간 식당도 뭐 있어야 되고. 네, 임금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게 좀 올라가면 그런 정도의 불편 같은 거는 감수해야죠. 자, 근데 이제 거꾸로 이런 정책, 그러니까 지원하는 정책 효과 냅니까? 네.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충격이 흡수되는 동안 지원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정부가 이 지원하는 것도 신청하게 하지 말고 그냥 통장에 그냥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면.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안녕! 공약할 때 공짜가 빌공짜 공약이라는 말이 있긴 하죠.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을 주장했던 대선 주자들, 지금 모두 야당 대표들이 되셨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 아니면 선택적 기억 상실증?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의 귀한 권리, 귀한 표를 똑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유권자 앞에 조아리고 선거 끝나면 언제 그런 소리 했냐고 돌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아까운 표 제발 주지 맙시다.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뉴스공장 주말 특근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은 존중받아야겠죠. 그게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이니까요. 그렇지만 틀린 것까지는 존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없어져야 되고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난 한 주 판사 블랙리스트가 계속 화제였습니다. 어떤 몰지각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요. 틀린 이야기죠. 이런 망발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땡땡당의 K땡땡 의원님, 땡땡일보의 C땡땡 기자님, 당신들을 상대로 이번에 발견된 것과 같은 문건 만들어도 되겠지?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니잖아.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알고 내가 만들어주겠네. 뉴스공장 주말 특근,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정경훈, 노소정 PD, 이미지 이윤정, 박지혜 작가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연일 계속되는 근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인 특근자, 법무법인 동아의 사무장 이정렬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안녕.